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1분기 성장률 속보치 1.6%, 예상치 하회.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계절 조정 기준 올해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연율 1.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인 3.4%보다도 낮았습니다. 미 국채가 급락, 1분기 GDP에 실망. 미국 국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고 소비 지출이 견고해졌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매도 우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공포. 뉴욕 금융시장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데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도 올랐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종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역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보다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뉴욕 증시의 이 기록적인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빅테크, 기술주들의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익 증가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막 현실 점검을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의 잠재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밸류에이션이 보다 현실적인 경로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몇 주째 하향 조정되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간밤 미 증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98%, 1% 가까이 내렸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S&P 500 지수는 0.46% 내리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1분기 GDP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는 1.6%로 전망치인 2.4%를 크게 하회하는 잠정치가 발표됐지만 이 GDP 내용을 살펴보시면 물가지수에서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장 전 미 국채금리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직은 견조한 미국 시장의 노동시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는 이 바이든의 철강 전쟁 계획에 큰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 철강 산업 활성화 계획으로 중국 조선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해양 운반선 제조를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분석가들은 레이건 행정부가 선박 제조에 보조금을 삭감한 1980년대 이후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선박은 경쟁사보다 4배에서 6배나 비싸고 이 공급 과잉인 해상 화물 시장에서 수요의 부족은 큰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철강산업 부양과 이 중국 선박 관련 무역 조사는 경제 현실과 상충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선업 관련 이야기는 이 현실보다는 선거 공약에 가깝고 미국의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단가가 맞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조선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권 국가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번째 반감기를 완료한 비트코인 가격이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비트코인 가격은 하나로 9,428만 원으로 전일 대비 2.2% 내렸는데요. 반감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이 블록체인 분석 기업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가 12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해킹 사태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잃고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절차도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마운트곡스는 채권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마운트곡스에 묶여있던 비트코인 13만 7천 개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파산으로 입은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1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더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24일 비트코인 ETF에선 1억 2,62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금 유출을 이끈 건 1억 3,040만 달러를 매도한 GBTC였습니다. GBT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ETF 출시 후 줄곧 매도 행렬을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구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수 흐름 보면서 살펴보시면 장 마감 후에 알파벳의 실적이 나온 건데요. EPS는 2.94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2.63달러를 상회했고 총 매출은 805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광고 매출은 616억 달러로 전망치인 601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95.7억 달러로 전망치인 93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7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밝히면서 현재 알파벳 애프터마켓에서 11.74%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EPS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2.94달러, 매출은 619억 달러로 전망치인 608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 매출은 351억 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크의 1분기 실적 내용입니다. 제약사 머크가 항암제 키트루다와 백신 제품 판매 호조로 전망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에서는 올해 매출을 631에서 643억 달러로 이전 가이던스인 627에서 642억 달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머크는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57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트루다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8년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로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면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크는 이러한 예비 손실을 상쇄할 주요 의약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머크 3%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1분기 EPS는 적자로 전환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CEO는 1분기 재무 실적에 만족하진 않지만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재무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장 아메리칸 항공 1% 넘는 오름폭 키웠습니다. 다음은 캐터필러 1분기 실적 살펴보시죠. 네, 캐터필러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15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5.75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5.14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요 건설 및 자원산업 부분의 매출이 감소했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체 매출이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생산업체 캐터필러는 경제의 바로미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는 이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장 캐터필러 7%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메타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메타 CEO 마크 저커버거는 어닝콜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메타 애프터마켓에서 19%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메타의 초기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는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애플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 백악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인텔, TSMC, 삼성전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미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됐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 시러큐스를 찾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하고 직간접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창출하기 위해 1,250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론 0.18% 밀렸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PCE까지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폐지 청원 일주일 새 5만 건 넘어 야당 개인 눈치에 전격 선회.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당이 개인 투자자 세금 부담이 커진다라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게시글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는 약 15만 명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숫자는 기존의 10배에 달하는 수입니다.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투자자 수의 급증 때문인데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주주는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인 경우에 대주주라고 보여졌는데요.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을 내야 될 우선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10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지불한 총 컨설팅 비용만 450억에 달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있습니다.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 상품 과세 정비 역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각 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차익 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세 제도가 복잡하다라는 불안성이 있었습니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데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당장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 역시도 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 일지인데요. 우선 2019년 1월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2020년 12월 국회가 2023년 금투세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2년 뒤인 2022년 12월 국회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도로 유예하자라는 발표를 했고요. 2024년 1월, 당장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여론이 심상치 않자 시황마저도 불안한 상황에 개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야가 6월 이후에 구체적인 본격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예할 시에 금융세제 정비가 줄줄이 밀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3년간 4조 이상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디램 매달 10만 장 추가 생산, HBM 수요 폭증에 공격 대응.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20조 원이 넘는 신규 디램에 투자합니다. HBM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HBM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생산 능력을 통해 향후 디램 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에 대한 우려 역시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BM은 여러 개 디램을 쌓아서 만든 특수 메모리입니다. 현재 디램을 8단으로 쌓은 HBM이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향후에는 2배 이상의 디램이 HBM 제조에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세대 제품에서는 한 개의 HBM을 만들기 위해서 16개의 디램이 필요할 정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M15X 팹을 디램 라인으로 깔기로 했고요. HBM 공정을 위한 실리콘 관통 정극 라인을 꾸릴 만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반도체 호황 당시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디램 생산 능력보다 24%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첨단 디램을 생산하기 위한 극자외선 즉 EUV 노광기도 배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M15X에서도 EUV 기기를 활용해 최신 HBM용 디램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M15X를 디램 생산 기지로 결정했고요. HBM과 범용 디램 시장을 동시에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디램 제조사들은 수요 증가에 따라 제품 고정 거래 가격을 앞다투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 고정 가격을 전 분기 대비 25%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작사들 역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디램 업체의 HBM 연간 생산 능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전망치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장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만 장에서 12만 5천 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낸드에서 디램 라인 증설로 선회를 했습니다. 정주 생산 능력 호황기에 24%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EUV 노광기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범용 디램 회복세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꼽혀지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SMR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최저, 유가 변동성도 대응도 유리. 네, 이번 소식 전달드립니다.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이 대안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전체 석탄 화력 발전소의 80%가 SMR 대체에 적합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석탄 화력 발전의 SMR 대체는 탄소 중립에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일종의 미니 원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9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을 SMR로 대체할 경우 경제 파급 효과가 3,700억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SMR은 출력 제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이 건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MR은 원자로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합한 일체형으로 설계되는데 이 연결 배관 용접으로 인한 위험 인자가 원천적으로 좀 제거된다라는 큰 강점이 있고요. 외부 전력 없어져도 자체적으로 원자로 냉각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 사고로 빚어질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30년대 초반에 첫 SMR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SMR과 스마트 도시 개념을 결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구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환경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뜻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80% 대체가 가능하고요. ISMR 건설 기간과 투자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 우선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자체 냉각을 유지해서 사고 위험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지수가 1.7% 넘게 빠지면서 2,62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말 사만사온 장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 거면 오르지나 말지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코스피가 빠지는 이유 시장에서 정말 많이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식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연말 기준보다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두 개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2,655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일 종가가 2,628포인트.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한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 뭐 실제적으로 27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월 26일 날 장중 최고점이 2,779포인트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866포인트였는데 전일 853포인트로 뭐 코스닥 지수도 전년도 작년 말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는 뭐 크게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이제 탄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말 이후서 하반기서부터 이제 미국 주가가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여왔고요.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강한 흐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서부터 올 초까지 지금 올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뭐 최대 5번에서 6번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긴 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상당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끈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하락폭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 나왔던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도 1.6%로 뭐 시장 예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지만 1분기 근원 이제 PCE 물가가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2%의 물가 상승률까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PC 물가 지수가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좀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뭐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제 장거리 포를 이제 받으면서 지금 러시아 지역 내에 이제 뭐 내륙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단순히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정유 관련된 시설도 같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간의 분쟁도 여전히 뭐 1차적인 뭐 충돌은 있은 이후에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원유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그 가격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한 강달러화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부분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좋고 나쁨이 있듯이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했을 때 달러를 보다 많은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강달러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하는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15일 이후에 지금 환율이 1,370원대 이상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외국인이 한 코스피에서 3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4월 15일 이후에 지금 한 1조 넘는 금액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날에는 뭐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환율이 1,370원대 이상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피가 최근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 중동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 강달러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전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뭐 폐지가 되거나 유예가 되거나 유지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건 뭐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나온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예 얘기가 뭐 일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법을 아무것도 안 건들면 그냥 내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예 기간이 올해 내에 끝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그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소득이 그러니까 이런 양도세가 있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인 분에 한해서만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일부적인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지금 뭐 조금 어떻게 우려감을 좀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장세를 보면 이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기에 제가 이 질문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호실적도 또 저희는 낙제로 받아들이는 최근 아니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은 기아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최근 이 실적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같은 분야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감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3에 대한 그런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납품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레거시 제품인 DDR4나 그다음에 낸드 프레시에 대해 이제 그만큼 최근에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뭐 대표적인 주식 격언 중에 이제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팔라라는 거 말처럼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정세를 보인다라는 시점에서는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은 뭐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믹스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차나 그다음에 SUV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이제 수익성이 좋은 그런 차종들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참 판매 대수가 조금 주춤거린다라고 해도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으로 보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내내 아마 계속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실적들이 이제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실적은 지난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기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어떠한 실적을 나타낼지 회사의 가이던스에 좀 더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최근 시장은 어떤 호실적보다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은 개인들이 막거나 피할 수 없기에 또 저희는 이제 변동성을 잘 이용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5월에 예정된 악재나 호재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5월 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제 4월 초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 여부 시기가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5월 초서부터 이제 각종의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특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5월 3일 날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14일에는 PPI, 5월 15일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국내 지표에서는 특히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제 5월 1일 날 발표되는 4월 달 수출입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수출입에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도 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예측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강달러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이 수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이복현 이제 금감위원장도 나왔듯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5월달에 기업 밸류와 관련된 2차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세제 관련된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 자율 공시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세로 이끌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전시회 및 그다음에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주요 IT 기업들의 컨퍼런스도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5월 15일 날 구글의 이제 IO 2024라는 연례 이제 개발자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빌드 2024라는 연례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가 될 예정이니까 뭐 IT 기업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학회나 이런 컨퍼런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단기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또 환율, 또 밸류업, 컨퍼런스까지 4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매수해도 좋을 업종이나 이제 섹터 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면 수출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 비교적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기존의 전방 산업인 IT 산업들이 뭐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호전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아니면 뭐 HBM이나 아니면 차세대 반도체 관련돼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관심 종목은 뭐 이오테크닉스나 동진세미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달러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매가 호조가 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관련된 업종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같이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조선적으로는 뭐 조선 4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엔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라고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은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주주환원 정책을 아마 확대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지금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신한지주나 뭐 KB금융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5월 전에 매수해도 좋을 종목은 이제 고환율과 수출 수혜주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또 저PBR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개별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급락한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실시간으로 우선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들 탑5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더욱더 주목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리 관련되어 있는 업황,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반사익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리와 함께 전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함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그런 종목이라 판단되고 있는데, 자, 대원전선도 보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전선 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재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구간이 이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현재 구간대를 어떻게 뚫는지를 지금 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뚫어줬을 때는 신고가까지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750에서 2,000원대만 크게 이탈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반 돌파에 대한 시도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이 구리 가격과 함께 전선 관련 수의 모멘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원전선과 함께 움직이는 게 이제 대원전선 우죠. 보통은 이제 우선주가 뭐 엄청 이렇게까지 같이 움직인다 보기는 어렵지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함께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차트가 아까 보다시피 대원전선과 거의 완전 흡사한 모습이라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고점 돌파 시도와 함께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신고 랠리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대원전선 우는 이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우선주로서 대원전선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우의 흐름을 볼 때는 뭐 차트 흐름 이런 게 필요 없고 대원전선의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원전선에 좀 집중해 보시면서 이 대원전선 우 움직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바닥에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보다시피 이번에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역대급 거래. 이 역대급 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대하락 추세가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대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5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신고 랠리도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KBI 메탈 같은 경우는 한 1,7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함께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KBI 메탈과는 다르게 계속 사실상 올라가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던 종목이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또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번 자리가 사실 신고가로 갈 수 있나 못 가나에 대한 이런 강한 테스트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저항 물량들 이제 소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잘 뚫어낸다고 하면은 신고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신용도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용 물량을 털고 갈지 그냥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5,000원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을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EM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시간에 급등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국내 탑티어 글로벌 셀메이커의 방열 소재 사용 승인을 이제 허가 받았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사익으로서 올라간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뭐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강한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EM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M 플러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과거에 일단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죽으면서 많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나 2차 전지주들이 언젠가는 올라가줘야 되는 업황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를 끝내는 삼각수렴대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까지 나와주는 거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도움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EM 플러스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시간 외에서는 구리 관련 모멘텀 그리고 전선 관련 모멘텀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은 EN 플러스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도 살펴봐야죠. 탑5와 함께 그중에서 어떤 종목 주의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급락했던 종목은 이제 코리아 FT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고가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신고가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에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7,000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반대로 표현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하락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하락 리스크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신고에 대한 이 공포 물량이 시간에서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좀 시간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코리아 FT와 함께 또 동시에 신고를 만들고 있는 게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하고 있다? 신고로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로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고점에서 역시나 지금 음량하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지금 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잘 올라가자 빠질 때도 거의 이제 고점 26%에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한 40%, 50% 밀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뭐 고점 8%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간다라는 거는 하루 만에 한 20% 이상 밀었다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질 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이런 하락 리스크로서 이제 신고 종목들은 하락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 하락이 나왔던 모멘텀이 최대 주주 소유 주식이 1,000만 주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이제 최대 주주 및 대주주 물량이 1,000만 주나 감소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지 않나, 이 고점에서 팔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에 따른 이제 거래 정지 예고에 따른 이제 이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거래 정지가 뭐 사실 안 좋은 거래 정지는 아니에요. 그냥 주식 병합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을 병합하게 되면은 지금 640원짜리가 동전주가 이제 지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봤을 때 이 저가 이런 동전주 이미지를 탈피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 병합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 정지라는 건 개인들에게는 어쨌든지 공포감으로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정지에 따른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데이즈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삐아라는 종목이에요. 삐아. 이 삐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주가 이름이 삐아라는 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보다시피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보는 종목이고, 이 신규 상장주가 음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이거 바닥을 몰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포 물량 출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의 바닥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종목은 저는 그럼에도 S바이오 메딕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벌써 5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5배, 아니 7배. 5배에서 7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위험 딱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S바이오 메딕스 잘못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가는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사실 2배 수익을 보려고, 2배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30%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S바이오메딕스 제일 조심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은 신고가 우려에 대한 리스크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메딕스 조금 더 오늘장에서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장에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3월 PCE와 근원 PCE가 발표가 예정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2620선까지 밀린 코스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5월 전 매수해도 될 업종 및 종목에 대해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2차전지 모멘텀 갖고 있는 EM플러스, 시간의 급락주로는 신고가 리스크 및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S바이오메딕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